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지나고 회사들마다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회가 소집돼서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걸 주주총회에 부의하는데요. 그 주주총회 안건 안에 그 연결 대상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또 별도 재무제표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사례에서는 이 별도와 연결을 잘 뭐 이게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사회들도 그걸 승인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결과 별도 이거에 대한 기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의 사이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 타이틀부터 별도에다 가로를 쳤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회사가 이 별도라는 걸 표시 안 하고 그냥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의 차이 뭐 이렇게 그 어떤 공시를 합니다. 뭐 차이나 아니면 재무제표 자체를. 그래서 요 그냥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그러면은 그거는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런 뜻을 제가 이 제목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냥 연결 대상이 없는 회사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별도 재무제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다른 재무제표를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고, 우리가 그에 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로서는 우선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주주총회마다 참 이 주총회 의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 사례를 제가 보고 그 뭘 말하는지 그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결합은 우리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취득이라는 주식 취득이요. 그거 아니고 법적 실체 자체가 없어지는 걸 갖다 우리가 합병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업결합 방법, 합병과 인수, 이거와 이걸 재무제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리는데, 이건 과거 우리가 또 한번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연결이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간단한 사례로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는데, 종속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줄줄 하향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결은 그 전 세계의 기본주의와 참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이걸 한국판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연결 대상이 되는 지배 종속 관계는 외국에서나 뭐 다 100% 또는 뭐 99% 이렇게 지분을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이 연결 대상 중에서 30%뭐 이 정도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지주회사 정의할 때 상장회사의 경우는 20% 이상만 지분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배력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의 해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한국판 연결이라는데,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IFRS가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한다, 이렇게 뭐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쓰지 않고 별도 재무제표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현황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 한국회계는 무슨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아주 기본 전제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뭐 재무제표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그게 연결 대상인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FRS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IFRS에서는 이것을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는 뭐냐면은
지배회사, 종속회사 이게 법률적으로 다르지만은 경제적 실체는 단일 실체다. 같은 실체라고 보고 이걸 둘이 합쳐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회사 고유의 자산에다가 종속회사 자산을 합치고 고유의 부채에다가 부채를 합칩니다. 그래서 지분을 또 이렇게 계산해서 혹시라도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100% 소유 안 하고 있으면은 비지배 지분, 지배회사가 아닌 지분을 또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종속회사 주식 또는 뭐 일부 회사, 자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연결 대상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을 결정할 때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 지배력, 영어로 컨트롤인데요.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연결 대상이 됩니다. 이 지배력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배회사 종속기업을 우선 자산, 부채, 자본은 합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다 합치다 보면은 지배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해 주식을 들고 있는 걸 자산으로 들고 있는데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자본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합치면은 투자 주식과 종속회사 자본이 중복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계 제거를 해서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을 100% 갖고 있지 않으면 100% 가지고 있으면 비지배 지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지배 지분이 구분 표시되어야 된다. 그게 연결재무제표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을 이렇게 연결재무제표처럼 자산 부채를 합치지 않고 종속기업의 투자를 여기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이 원가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법을 적용하면은 연결 조정하는 절차가 또 원가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연결재무제표는 지분법, 정확한 완전지분법이라 그러는데요. 정확한 지분법을 써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완전지분법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분법은 그 종속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중에서 지배회사 지분에 해당된 부분은 지분법 이익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주식에 가산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 자체가 지분법을 쓰면은 이것은 연결과 동일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재무제표, 그냥 재무제표라고도 합니다. 이 연결재무제표를 이 다른 건데요. 이걸 주주총회 의안은 이 계열사 ABC가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한 그룹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 A는 주주총회 의안에다가 V안건이라고 제1호 모든 경우에 결산 주주총회에서는 결산 안건이 1호 이안입니다. 그래서 1호 이안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연결 대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이런 거는 별도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이건 별도는 가로 치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별도 손익계산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재무제표는 우리가 또 자본병통표하고 현금흐름표 있는데 이건 좀 뺐습니다. 뺐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과거에는 이것이 재무제표였는데 이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충정보로 주석에 공시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재무제표가 아닌데도 이 회사는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주총에서 중요한 안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적절하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보 효과는 있습니다. 이 주총회 가면은 이익잉여금 처분한다.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등 해놓고 재무제표 승인했건 이랬습니다. 그럼 저 등 안에는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는 거죠. 등 안에 연결이 포함되게 하는 그게 계열사 A의 표시 방법입니다. 계열사 B는 의결사항 1호 이원해놓고 맺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앞에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별도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안에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니까 요거는 그래도 외양상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설명됐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쓰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회계상으로는 참 맞게 표현했지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승인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좀 빠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죠. 계열사 C, 이게 좀 가장 저는 완벽하게 썼다고 보는데, 재무제표, 요거는 그냥 재무제표라고 했으니까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이익잉여금 계산서 포함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마치 재무제표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재무제표 내에 보충적 정보인 주석사항도 일종의 재무제표의 부속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안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다 또 연결재무제표 승인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열사 C의 공시방법에 마음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는 뭐 계열사 A 같은 방식을 쓰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의안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결합, 비즈니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머저고 하나는 액퀴지션입니다. 머저는 주식을 100% 사서 그 회사의 법적 실체, 종속회사의 법적 실체조차도 없애고 같이 합치게 되는 겁니다. 액퀴지션은 주식을 사는데 100%를 사더라도 법적 실체, 종속회사의 법적 실체를 계속 유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머저의 경우에는 합병하는 날 한 번 회계 처리로 이제 종속회사 회계장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회사에서 얻어온 자산을 차변해 놓고 부채를 대변해 놓고 돈 준 거, 이 자본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돈 준 거를 현금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그거를 대변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병회계입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연결회계는 종속회사의 법률 실체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계속 결산서를 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가법을 적용하든지 또는 뭐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든지 지분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지배회사가 합니다. 하는데 요걸 지배회사가 그렇게 회계 처리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라고 그러고 요거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법 회계 규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회계를 말씀하는데 연결회계는 매 회계 기간마다 작성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합병이나 연결에서 기본적인 회계 원칙이 취득법에 의한 겁니다. 이 취득법은 과거에는 우리가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분풀림법과 매수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회계 기준이 됐는데 회계 기준에서 지분풀림법은 못하게 하고 이제는 매수법 중심으로 갔는데 우리 IFRS는 이걸 취득법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취득법은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을 자산부채를 공정가치에 의해서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준 것이 너무 많이 줄 수도 있고 너무 적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면은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초과 수익 능력이 있어서 더 줬다고 봐서 그걸 영업권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합병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안에 그냥 들어오죠. 영업권은. 근데 연결의 경우는 영업권은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안 나타나고 연결 재무제표에만 영업권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영업권은 매기를 가지고 있다가 손상이 생기면 손상 차손을 계산하도록 영업권이 올라갔다 그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이 증가한 건 계산하는 거고 손상만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돈을 덜 주고 샀다. 그럼 우리가 이걸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하고 그런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그 해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합병일 경우에는 연가 매수 차익해서 그 해의 이익으로 계산하고 연결은 연가 매수 차익을 그 해에는 연가 매수 차익이라고 손익계산으로서의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잉여금에 그 연가 매수 차익이 들어가도록 이런
어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학결합 회계인데 기본적으로 합병 회계는 한 번 처리하고 연결 회계는 독립적으로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있으면은 종속회사가 계속 연결 회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배권을 100% 두고 있으면 지분을 그러면은 매 하는 연결 회계와 합병을 한번 해서 그대로 계속 하는 회계는 늘 일치하도록. 그래서 합병과 연결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똑같은 그런 회계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 회계 기본 구조는 2021년 7월 16일자에 우리 삼성 KPMG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회계 깨뚫기 이렇게 했는데 꽤 오래된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참조해 보시기로 하고 저희가 연결 회계를 아주 가장 간단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배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해서 중복되는 것을 상계 제거합니다. 중복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별도 재무제표에는 투자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속회사 주식을 합치다 보니까 종속회사는 자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항목입니다. 이것을 상계 조정해서 없애고 단순 합산해서 상계 제거해서 없애는 방식으로 연결 절차가 기본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상의 종속회사 투자 계정과 종속회사에 대해서 우선 자본이 상계되는데 자본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 투자 주식이 100%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본이 더 많아서 다 제거를 80%면 80%밖에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는 비지배 지분이라고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다시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비지배 지분은 자본도 아니고 부채도 아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지배 지분 주주도 다 주주다 이렇게 되면 그건 자본인데 이거는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뭐 빚이나 비슷하다. 그럼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비지배 지분은 부채와 자본 사이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지배 종속회사의 수익은 어떻게 하냐? 수익 비용은 단순 합산을 합니다. 여기에 뭐 상호 거래분이 있으면 제거하고 매출 매입이 자회사가 뭐 회사 팔았다 그럼 두 개 매출 매입을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회사가 이익을 얹어서 샀는데 안 팔고 있다. 그러면 그게 미실현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또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익 비용을 합치다 보면은 그 연결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걸 지배회사 지분과 비지배 지분 순이익으로 이렇게 나누는 절차. 그걸 연결 손익계산서에 수행하는데 제가 잠깐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사례를 보면요. 지금 지배회사가 비지배회사, 종속회사의 지분율 80%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영업권, 영가 매수 차이, 뭐 내부 거래 인거 없다. 영업권, 영가 매수 차익이 없다는 거는 공정가치대로 돈 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연결 전에 별도 재무제표는 P의 S투자 이외의 자산, 급악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와 S투자, 이걸 합쳐놓은 것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P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P의 부채가 있고 P의 자본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 전에는 별도 재무제표였는데 연결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P의 급악자산에 S자산이 합쳐집니다. 종속회사 자산. 이건 종속회사가 꽤 큰 종속회사를 들고 있네요. 그래서 P 부채는 그대로고 P 자본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S의 부채가 있는데 그럼 S의 자본이 다 오느냐? 다 오질 않습니다. S 자본은 아까 S 투자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상계 제거되고요. 만약 80%면 20%만 남는데 20%가 비지배 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P의 투자 주식 이외의 자산, S 투자, 그다음 S 자산 다 적고 P의 부채와
S의 부채를 합쳐주고 P의 자본은 다 들어오는데 그 지분율이 100%가 아닌 경우에는 B집의 지분이 남는다. 이게 연결 재무제표의 아주 간단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보다는 연결은 자산이 일반적으로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자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게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들을 다 100%를 들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KB국민은행을 100% 들고 있죠. 뭐 신한지주는 신한은행을 100% 지분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에는 S의 자산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는데 연결해 가면 S 자산이 다 들어와서 굉장히 커지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는 금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숫자 단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 주총할 때 보면은 별도와 연결을 다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그 뭐 CFO조차도 그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 단위를 조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금액의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손익계산서는 P의 비용과 P의 당기순이익이죠. 근데 P는 지분법 이익과 그 밖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가 어떤 당기순이익을 내면 그 중에서 뭐 100%면 지분법을 다 들고 오고 80%면 80%를 지분법 이익으로 가지고 와서 별도 재무제표 안에 P에서 생긴 이익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지분법의 경우에는요. 원가법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가법은 배당금 받은 거가 저기 배당 수익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법은 지분법에 아니라 배당 수익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후 손익계산서 이제 이 별도에다가 자회사 걸 다 합칩니다. 그러니까 P의 비용 플러스 S 비용을 다 합쳐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P의 금액 수익은 다 오고 S 수익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분법 이익은 여기 안 생기죠. 어떻게 없어지냐면 수익과 비용 차이가 100%는 바로 지분 S 수익과 S 비용의 차이가 P 지분법 이익 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 비용의 총액을 계산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P의 당기순이익에다가 S의 당기순이익 부분을 합쳐서 해야지 연결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 P의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이익 말고는 모두 지배기업 소유주가 100%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 당기순이익에서는 지분법 이익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율에 속하는 연결 당기순이익 저거는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연결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그 사회에서 하시는 분은 별도와 연결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연결의 모든 자산이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손자회사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지주회사 체계에 자회사 손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가 LG화학 주식을 33.37%를 들고 있습니다. LG가 LG화학 지분의 33.37%.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이 81.84%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국민연금도 좀 들고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최초에는 LG화학이 다 들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가 LG화학 가지고 있고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으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2등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3조입니다. 근데 LG화학은 주식을 거의 100% 갖고 있는데 42조 원밖에 안 되죠. 근데 LG는 11조가 나니까 시가총액이. 이거 뭐 위로 갈수록 시가총액이 줄죠. 자산 보면은 조금 다르죠. 자산은 우선 LG화학과 LG를 보면은 LG화학은 더 많습니다. 자회사가. 그리고 저 지배회사는
여기 27.5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을 보면 LG화학이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종속회사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연결 재무제표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산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많아져야 되겠죠, 자산 규모가. 자, 그런데 LG는 LG화학 지분을 33.37%인데 어떻게 연결 자산을 저쪽 걸 합친 게 더 줄어드냐? 하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LG는 자기는 LG화학의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LG전자의 지배력도 없다고 판단. 지배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50%를 넘어가면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데 자기는 50%안 가졌으니 지배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회사 손자회사로 갔다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어렵게 더 신경 써야 되고, 이건 주가 분석하는 분들은 더욱 요거에 대해서 관계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 회계의 약점으로 보입니다. 취약지고. 특히 일반적으로 연결회계는 다 100% 지분을 원칙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게 지분이 20%만 넘으면은 지주회사로 봐주는 이 공정거래법이 이 회계를 엄청나게 왜곡시켜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지배력 해석에 좌우되는 한국판 연결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지주회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면은 부채 비율 200% 규제를 엄격하게 처음 적용을 하니까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순환 출자를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자본이 분모고 부채가 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부채는 놔두더라도 자본을 늘리면은 부채 비율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럼 자본을 어떻게 늘리냐? 기회사까지 순환으로 자본을 한 바퀴 돌려서 자본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순환 출자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뭐 몇 년 만에 200%로 줄이는 무리한 정책이 결국은 순환 출자를 유발했거든요. 근데 순환 출자는 뭐 그거대로 전체적으로 일종의 어떤 기업 구조로 이해하면 되는데 요 뭐 의결권을 막 과대하게 하는 걸로 봐서 자꾸만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뭘 이렇게 퇴로를 틀어줘야 되는데 지주회사가 오히려 투명하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투명성의 대명사로 이렇게 오판을 냈습니다. 근데 이 지주회사가 투명하지 않으면 지주회사대로 지분 작은 가지고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주회사를 너무 활성화시켜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금융지주회사는 원래 지주회사의 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산분리해서 어떤 산업자본이 못 들어오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요거는 원칙대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 순환 출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주회사 하다 보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참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IFRS는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실정으로는 별도재무제표로 이렇게 평가하는 별도제표의 지위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사이를 금융지주회사 이외에는 딴 회사에서는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금융지주회사가 이게 연결회계의 기본을 따집니다. 예를 들면은 금융지주회사의 뭐 신한금융지주회사 인건비 나오지 않습니까? 별도에서 나오는 인건비.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는 인건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별도에 나오는 인건비는 자회사들의 인건비가 다 합산 안 된 게 아니죠. 합산 안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있는 뭐 한 100여 명 직원의 인건비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 그 많은 직원, 뭐 금투 직원, 생보 직원들을 그 많은 직원들의 인건비는 연결재무제표에는 다 합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를 안 보고 연결재무제표면 인건비만 보고 고용을 이렇게 안 했냐 이렇게 질문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연결과 별도를 오해해서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 판단을 한 거죠. 그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유형자산 안에는요, 건물, 뭐 직계비품, 그 지주회사 직계비품 조금밖에 없습니다. 단위가 그냥 확 공이 한 3개가 날아가죠. 어떤 자회사들은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건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개가.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회사는 그래도 원가, 제조원가 명세서 안에 인건비가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제조원가 명세서 안에 제조원가에서 공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결국은 제품 가격으로 들어와서 재고자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총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연결재무제표를 보고 이게 이 기업에서 이렇게 고용을 안 했냐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그 인건비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조원가 명세서의 인건비까지도 발라서 주석에다가 인건비 총액 이런 것을 좀 공세해야 된다. 이 제조원가 명세서 안에 인건비가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얼마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얼마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그르치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구조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인건비가 대부분 제조원가 명세서 안에 들어가 있다.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 있다. 아무리 연결시켜도 안 들어오게 돼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별도 재무제표를 IFRS가 우리가 IFRS를 채택하고 있고요. 국제회계 기준을. 그런데 주재무제표가 연결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규제를 각각 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회계감사를 받으면 별도로 감사하든 말든 그거는 당연히 별도도 연결 절차 안에서 다 감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별도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된다 하고 외관법에 다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조에. 자본시장법도 사업보고서에서 별도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회계감사를 추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법이 더 재밌습니다. 상법은 배당을 할 때 별도 재무제표를 보고 그 이익에 따라서 배당 한도를 정하라. 그렇게 그 상법 자체가 연결 재무제표를 요즘 시쳇말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무제표가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는 한 수 더 뜹니다. 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로 과세할 수 있는 거는 연결과세라 그래서 연결납세 제도를 선택해서 신고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00% 지분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일반적으로 다 별도 재무제표에서 다 법인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접대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해서 접대비 한도가 계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매출액은 연결 매출액이 아닙니다. 별도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세법도 이렇게 되고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도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정하는데 그 규모는 별도 재무제표에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어떤 뭐 시장교란행위 이렇게 뭐 금지하는 규정의 모든 것을 별도 재무제표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별도 재무제표가 참 중요한데 이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IFRS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쪽에는.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데 기준이 명확치 않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냐? 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국회계의 과제. 기본적으로 연결회계를 좀 이해를 확장해야 된다. 회계 교육이 이게 안 돼 있습니다. 대개 그 경영학과나 뭐 이런 데서 회계학과라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학과에서는 회계 원리나 뭐 중급회계를 갖다 회계 원리 중급회계 안에는 연결회계가 없습니다. 연결회계는 고급회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재무제표를 회계 원리나 이런 교양 전공 필수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경영학과에서 고급회계가 선택 과목 하나가 있는데 수강생이 극히 작습니다. 공인인세 시험을 치려는 학생들은 연결회계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연결회계를 회계학 교육 과정에서 너무 등한히 해서 제쳐버렸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공부백에는 필수 과목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계 원리, 필수 과목인 회계 원리 안에 한 챕터 정도의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챕터를 가지고 놓고 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로 회계 보고서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이사가 대부분이 연결 대상 회사인데, 상장회사는 자기 재무제표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하는 거예요.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별도 재무제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아주 국제회계 기준이 아주 미약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서 별도 재무제표를 다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 기준을 보완하고 IFRS를 설득해서 우리는 별도가 주다, 뭐 법인세법이 그러고 상법이 그렇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상법은 회계에 관해서 너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전문성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 대차대조표는 이제 미국식에서 밸런스시트를 우리나라가 번역한 겁니다. 대차를 대조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테이트먼트 오브 피낸셜 포지션,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이름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은 다 재무상태표로 다 바꿨는데 상법은 아직도 대차대조표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승인하고 가로 열고 대차대조표를 표시하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상법은 또 상법대로 저렇게 하고. 자, 이번에 상법 개정 다시 작업하는데 회계는 회계 관습에 따른다라고 하고 뭐 대체대표 이런 뭐 사소한 문제 이거를 상법에서 좀 제외시켜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참 촌스러운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이런 문제가 없어지겠습니다. 법인세도 문제입니다. 이 법인세는 사실은 회계장부 하나를 놓고 그 장부에서 유도를 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론화를 시켜놨어요. 그 회계장부에서 시작해서 차감 조정, 가산 조정 해갖고 조정을 해서 과세소득을 내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규정하고 회계 규정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이 조정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 조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법인세 회계를 따로 하는 이원화 방식, 장부를 두 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뭐 미국, 유럽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부 이론화를 해서 법인세 회계가 또 별도 재무제표를 저렇게 존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일치하도록 어떤 세법이나 뭐 국세기본법 이런 걸 다 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사 이사의 구성원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냥 우리 몰라서 안 봤다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사들의 책임, 특히 감사의 책임, 이거는 뭐 굉장히 강하게 추궁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 몰랐다는 말로 익스큐스가 되지 않습니다. 자, 회계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 구성요원 한 사람, 감사위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사실은 각 회계 구성원들에 대한 회계 보고서에 대한 설명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뭐 이사회 뭐 10분 만에 그냥 다 그걸 승인하고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넘어간 건 정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회사 스스로 보고하는 것 플러스 어떤 독립적 전문가가 그걸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을 이사회 절차에 반영시키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연결과 별도가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이 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뭐 공정하게 작성된 것이다라는 거를 독립적으로 누가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이 보고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보고니까요. 그 감사보고서 이런 걸 다 설명하는 절차가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국회계, 연결회계가 주재무제표인 국제회계 기준의 어떤 입장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찾으려면은
우리나라 지주회사에 관한 이 법률 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일단 지주회사에 관한 모든 법률 체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연결 회계를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넓히고 상법이나 법인세 회계를 법인세법을 좀 국제회계 기준에 연결 재무제표를 존중하는 그런 취지로 좀 맞춰서 다시 손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회계는 연결 회계를 잘 연결시킬 그럴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은 꼭 필요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